자, 중3 국어 교과서 읽기입니다. 천재박이 되겠고요. 1학기입니다. 2단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와 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쭉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가 되겠고, 학습 목표.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을 수 있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으며 통합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음 만화에서 재호가 대동여지도가 있는 전시실을 곧바로 찾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뭘지 생각해 보자. 그냥 1층 전시실부터 돌아보자.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자, 여학생 못 찾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호는 역사 시간에 배웠던 대동여지도를 보고 싶어. 대동여지도는 조선시대 유물이니까 3층 조선실로 가봐야 되겠어. 이렇게 찾죠, 자료를? 오, 이게 대동여지도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호는 대동여지도가 조선시대 유물임을 알고 있었다. 배경 지식을 활용했다. 그쵸? 예, 그리고 안내판, 층별 안내를 보면서 찾게 된 거죠. 자, 다음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들입니다. 이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단위는 뭘까요? 까닭을 들어 말해봅시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1년 단위로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나에게는 분이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은 모두 분 단위로 나타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어떤 자신의 생각과 근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 자, 이 글은 이제 중수필이에요, 중수필. 중수필은 뭐냐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긴 한데, 논리적인 글입니다. 자신의 어떤 정서를 표현했다기보다는 어떤 사물에 대한 논리적인 생각을 적는 것, 이것을 중수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재는 시계와 달력이고, 주제,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징, 사람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달력과 시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했고요. 소제목을 붙여 내용을 제시하고 독자 흥미를 유발합니다. 글의 짜임은 처음, 중간, 끝 되어 있죠. 처음 부분 내용은 옛사람들은 시계보다 달력을 요긴하게 썼다. 중간 첫 번째, 옛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절기가 적힌 달력을 중시했고, 중간 두 번째, 공업이 발달하면서 달력보다 시계를 더 중시했고, 중간 세 번째, 사람들이 자연의 질서를 잊고 살아가면서 자연재해가 잦아졌다. 끝부분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합니다. 자, 볼까요? 옛사람들은 시계를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았다. 반면 달력은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 자, 요긴하다라는 단어 중요하다. 이게 문맥으로 가는 거죠. 무엇보다 달력은 농부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물기를 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데 사용됐다. 그렇다면 시계는 언제부터 많이 쓰이게 된 것일까? 자, 문답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어요. 중간 1.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20세기 초만 해도 시계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시계 하나가 기와집 한 채 값의 절반이었다고 한다. 굉장히 비쌌네요. 대부분의 사람은 시계 보는 방법도 몰랐다. 사실 시계는 조선시대 이미 이 땅에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게 시계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이 시계에 별 관심이 없었다. 왜냐고?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자문자답. 대부분은 동쪽 창문이 밝아올 때 깨어나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 떨어지면 일 그치는 식으로 살았다. 날 밝을 때 일하면 되지 농사일을 꼭 오전 7시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낼 이유가 뭐 있었겠는가.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시계가 필요 없었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달력이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뿌렸다가는 낭배를 볼 것이다. 어려움을 본다는 얘기죠. 조상들이 달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데에는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자, 이렇게 또 소제목이 있네요. 절기는 농사의 진도표였다. 소제목. 조상들은 시계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달력에는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약속 시간에 한두 시간 일찍 오거나 늦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러나 달력에 적힌 절기를 놓쳤다가는 그동안의 농사가 헛일로 돌아갈 터였다.
우리 조상들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절기에 맞춰 계절의 변화에 대비하며 한 해 농사를 지었다. 3월 21일쯤은 춘분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다. 춘분이 지나면 씨앗을 뿌릴 수 있다. 6월 6일쯤인 망종부터 6월 21일쯤인 하지까지는 모내기를 한다. 이 시기는 모내기와 보리배기가 겹쳐서 1년 중 제일 바쁜 때다. 모내기를 마치며 농부들은 고된 논일을 잠시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놀았다. 8월 8일쯤은 입추부터는 가을 채비를 하며 김장 채소인 무, 배추를 심는다. 9월 23일쯤인 추분이 오면 논밭에 곡식을 걷어들인다. 그리고 이때 걷어들인 곡식으로 추석을 준비한다. 이처럼 절기는 농사 진도표에 구실을 했다. 그래서 조상들은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매우 중시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철 없는 과일들,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 자, 이때 철 없는, 계절 없는 과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뭐, 비닐하우스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우리가 한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 그러나 시계는 점차 달력을 이기기 시작했다. 공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제 농경사회였고, 여기는 산업사회입니다. 자,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계가 중요해졌다. 농사일은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기후가 좋고 열심히 땅을 가꾸었다 해도 수확하는 작물의 양은 어느 정도를 넘을 수 없다. 곡식과 열매는 대부분 1년에 한 번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업은 다르다. 공장을 돌리는데 계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공장은 언제나 돌아간다. 시간은 정말 돈이 되었다.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는 데에 따라 생산량이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점점 더 시간에 민감해졌다. 도시 곳곳에는 시계가 높다랗게 걸린 탑이 등장했다. 그만큼 시계가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공업의 덩치는 나날이 커져갔다. 공장을 돌리는 데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했다. 여기에서도 계절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했다. 필요하면 시간을 들여 자원을 캐면 된다. 자원을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 공장까지 가져오는지가 문제될 뿐이었다. 공업에 필요한 자원 가운데에는 고무나 사탕수수 등 농업과 임업을 통해 얻는 것이 많다. 더욱더 많은 재료가 필요해진 공업은 자연을 닥달하여 필요한 것을 마구 빼앗아내기 시작했다. 농사에서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졌다. 지금은 과일에 제철이 없다.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길러지기 때문이다. 석유를 떼고 전기를 써서 공장을 돌리듯 농산물도 석유와 전기로 난방을 해서 만들어낸다. 자연의 질서와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달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간 세 번째, 시간이 돈. 옛 조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연의 변화를 끊임없이 살펴야 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잘 읽는 사람이 좋은 대접을 받았다. 농촌에서는 농사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그러했다. 그분들은 오랜 경험으로 자연이 어떻게 바뀔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을에 혼비가 내리면 다음에 벌레가 많아지는 법이란다. 시골 노인들은 이런 식의 충고를 입에 달고 살았다. 제 아무리 욕심부려도 인간이 계절을 바꿀 수는 없다. 옛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욕심을 줄이고 자연에 맞춰 살고자 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치에 따라 무리 없이 일을 풀어나가려 하지 않고 여의치 않으면 자연 환경을 바꿔 버리려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땅이 없으면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려 한다.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바뀌어버렸을까? 자연의 리듬을 잊은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복수는 무섭다. 쇠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인위적으로 늘린 소떼는 사막의 면적을 크게 늘려놓았다. 자, 사막화가 진행된다는 얘기죠. 철없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 석유나 석탄은 더 빨리 사라지고 있다. 사탕수수나 커피나무를 기르려고 밀림을 없애버린 탓에 지구는 점점 더 더워진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홍수나 가뭄도 잦아졌다. 이 모두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면 겪지 않을 위협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쓴이의 어떤 그 생각이 드러나고 있어요. 산업화, 공업화, 이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끝부분, 우리의 임금들은 심하게 가물거나 홍수가 들면 자신이 덕이 없음을 반성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에 빌었다. 그만큼 나라를 다스릴 때 자연에 신경 썼다는 의미다. 하늘을 살피는 마음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자연의 계절, 철을 아는 인간은 무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을 온전하게 한다. 하지만 철을 모르는 인간은 욕심껏 제멋대로 살며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시간은 돈이라며 째깍거리는 시계는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어 서서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의 리듬을 담고 있는 달력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한다. 자, 이게 이제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어떤 그 자세와 태도를 강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시계와 달력의 의미를 구분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는 삶. 달력은 절기를 확인하고 계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연을 살필 줄 아는 여유로운 삶,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비교 대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O, 일치하지 않으면 X. 옛사람들은 농사일을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냈기 때문에 이미 틀렸죠? 시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X. 절기는 농사 진도표 구실했기 때문에 맞고요. 조상들은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중시했습니다. 입추는 씨앗을 뿌리고 본격적으로 농사하는 절기가 아니죠. 입추는 추수 준비를 하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가을이니까.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는 데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계가 중요해졌어요. 인간이 자연의 리듬을 잊고 살면서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잦아졌습니다. 자, 이걸 읽다가 부딪힌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정리하면서 읽기가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봅시다. 자, 이걸 읽다가 부딪힌 문제는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짝과 얘기해 보자. 단어를 모르는 거죠? 요긴하다, 이 뜻을 몰라서 이제 앞뒤 내용으로 미루어서 중요하다. 보통 요긴하다는 말은 뭐 중요한 건지인데 때에 따라서 잘 썼을 때, 잘 사용할 때, 그 요긴하게 잘 썼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을 떠올려 보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써봅시다. 주제와 관련되겠죠? 자, 예시답안.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연 환경을 바꾸면서 자연재해가 늘어났고 이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인간에게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네, 이게 주제입니다. 자, 이 글에 드러난 글쓴이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살면서 자연을 파괴해왔다. 요즘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각종 자연재해가 잦아진 것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결과이고 이러한 자연재해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지구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글쓴이의 생각처럼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농업 중심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들처럼 자연의 질서만을 따르며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살아가려면 째깍거리는 시기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모둠 활동이니까 패스. 책 한 권 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 보자. 독서일지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모둠 활동은 패스합니다. 자, 소단원 정리가 되겠죠? 자, 읽기에 대한 생각을 써보자. 읽기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책을 읽으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2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가 되겠죠? 학습 목표,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쓸 수 있다. 자, 먼저 지우의 여행지 소개 글쓰기인데 이것부터 좀 정리해 봅시다. 쓰기. 글쓰기 순서가 있죠.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제 계획하기입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 것은 뭐가 있냐면 내가 왜 써야 되는가, 목적, 그리고 주제, 그 다음에 예상 독자, 누구한테 보여줄 건가, 예상 독자도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체 선정, 어디에다가 글을 쓸 건가, 뭐 인터넷 블로그에다 쓸 것인가, 아니면은
학교 교재에다 쓸 것인가 이런 것을 선정해 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마련해야 됩니다. 계획하기가 끝났다면은 내용 마련해야 되는데 내용 마련이 바로 자료 수집이죠. 자료 수집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수집했으면은 자료를 선정합니다. 정리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내용을 조직하면 됩니다. 이게 개요짝이죠. 뭐 처음, 중간, 끝 또는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기. 자기가 작성한 개요에 따라서 표현하면 되고 이게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초고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고쳐쓰기. 고쳐쓰기는 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쓴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뭐 삭제될 부분은 삭제하고 또는 뭐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단어도 한번 고쳐 써보고 그런 부분이 된다. 자, 글쓰기 순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지우의 여행지 소개 글쓰기. 계획하기 단계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가본 청산도가 정말 아름다웠어. 청산도 슬로길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 이게 주제 또는 목적이 되겠어요. 블로그에 이 글을 올리면 주로 누가 읽을까? 자, 매체 선정했네. 아마 내 블로그에 자주 오는 친구들이겠지? 예상 독자. 그럼 친구들이 청산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써야겠어. 그래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정했습니다. 자, 계획을 짰으면은 이제 내용을 마련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글을 쓰기에는 내용이 부족해. 배경 지시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지? 청산도 관광 누리집과 여행 책자에서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인터넷 자료와 인쇄 자료. 마련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글에 담을까? 이제 내용 선정하는 거죠.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야겠어.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은 빼야지. 자, 그래서 청산도, 지명의 의미, 슬롯길, 그 다음에 1번 코스, 4번 코스, 5번 코스, 위치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청산도 역사와 청산도 주변 관광지 등도 이제 자료를 모았는데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빼는 겁니다. 자, 자료 선정까지 끝났으면 내용을 조직하면 되죠. 자, 이제 개요를 짜볼까? 이제 개요 짜기.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하는 게 좋을까? 청산도를 소개하는데 1, 4, 5번 코스를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더 넣어야 할 내용은 없나? 1, 4, 5번 코스를 소개하기 전에 슬로길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1, 4, 5번 코스를 추천하는 가닥을 넣어야겠어. 그래서 처음, 중간, 끝 되어 있는데 처음 부분에는 청산도의 소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슬로길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1, 4, 5번을 추천하는 까닭 그리고 1, 4, 5번 코스 소개 그 다음 끝부분 청산도 여행을 권유한다. 이렇게 글쓰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표현하기입니다. 자, 블로그에 이제 쓰는 게 되겠네요. 자, 이제 블로그 이렇게 썼어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 자, 이것도 제목을 지을 때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제목을 붙여야 청산도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표현은 어떨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부분을 쓰는데 독자의 흥미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문장을 시작해 볼까? 그래서 청산도라는 섬을 알고 있나요? 자, 질문을 던지면은 호기심 유발이 되죠. 청산도는 남해의 큰 섬 완도에서 20km가량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50분 정도 가야 닿을 수 있답니다. 이 아름다운 섬은 산도 바다도 하늘도 푸르다고 해서 청산도라고 부른다고 해요. 1981년에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2007년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슬로시티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청산도에 대한 사진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출처도 밝히고 있습니다. 중간 첫 번째. 자, 여기서부터는 슬로길에 관한 내용이니까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문단을 바꿔야지. 바꿨습니다. 지금. 청산도를 둘러보려면 슬로길을 따라 걸으면 좋습니다. 슬로길은 모두 11개 코스, 17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청산도 주민들이 마을 간 이동로로 이용하던 길을 조금 손보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산을 허물고 논밭을 파헤쳐 새로 만든 것이 아니어서 주변의 자연과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길을 걸으며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름다워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해서 슬로길이라는 멋진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자, 이렇게 또 지도
실어놨습니다. 11개 코스를 모두 걸어보려면 적어도 4일 정도는 필요합니다. 천천히 걷는다면 하루 이틀 더 걸리겠지요. 슬로길 모두를 천천히 걸으며 느긋하게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방학이 아닐 때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박 2일로 145번 코스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45번 코스는 주변 경치가 특히 아름답고 5번 코스는 곳곳에 다른 데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지요. 자, 145번 코스 추천을 까닥 나와 있죠. 그래서 블로그에 있는 글은 뭐 수필이 될 것 같아요. 여행지 소개글. 제재는 청산도 슬로길이고 주제는 청산도의 아름다운 슬로길. 특징,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본 것과 느낀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지도를 활용하여 독자 이해를 돕고 있고 블로그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여기다 시청각 자료를 잘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인터넷 매체니까. 다음 페이지. 자, 1번 코스. 이렇게 소개하려는 코스를 큰 글자로 제시하면 어떨까? 그러면 더 알아보기 좋겠지? 예, 굵은 글씨로 해놨어요. 1번 코스는 청산도의 남쪽 바닷가를 따라 나 있는 산, 들, 바다 경치를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노란 유채꽃이 피어있는 유채꽃밭과 바닷바람에 일렁이는 청보리밭, 그리고 탁 트인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이 코스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 끝에 있는 화랑포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마련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의 인생 사진을 얻었답니다. 저렇게 또 사진 자료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4번 코스는 낭길이라고도 합니다. 섬의 남서쪽 바닷가 낭떠러지를 끼고 나 있지만 울창한 나무 사이로 구불구불 뻗어있는 오솔길이어서 위험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답니다. 걷다 보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신비로운 길이에요. 이 길을 쓰고 있는 지금 그때 그 느낌이 되살아나나요. 자,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좀 써놨죠. 자, 5번 코스는 옆으로 뒤집어 놓은 니은자처럼 생겼는데 이 코스를 걷다 보면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들이 우리를 반깁니다. 범바위는 범이 웅크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또는 바람이 불 때면 바위 틈에서 범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러한 이름이 붙은 바위산입니다. 범바위 정상에 섰을 때 먼 바다와 여기저기 떠있는 작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와 저도 모르게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범바위에서 내려와 바닷가 쪽으로 걷다 보면 구들장로를 볼 수 있어요. 구들장로는 돌이 많고 흙과 물이 부족한 청산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특이한 논입니다. 바닥에 구들장처럼 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부어 만들었는데 청산도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해요. 장기미 해변도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볼거리입니다. 이곳에는 공룡알 같은 큰 돌이 많이 널려 있어 공룡알 해변으로 부르기도 해요. 바닷물이 깨끗해서 당장 뛰어들고 싶었지만 아직 여름이 아니어서 해변을 걷는 것으로 만족했답니다. 자, 145번 코스를 소개했죠. 여러분, 아름다운 섬 청산도의 멋진 슬로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오랫도록 마음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자, 청산도 여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 이렇게 제시를 해놨네요. 자, 독자 이해를 도울 수 있게 구들장론이 뭔지 잘 모를 테니까 사진을 또 보여주고 홈페이지 연결할 수 있도록 링크를 또 걸어둔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글을 마무리하는 것도 고민했습니다. 자, 이번엔 고쳐쓰기 마지막으로. 그래서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주제에 벗어난 내용이나 어법에 어긋난 표현 없는지 다시 살펴봐야겠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을 채우면서 지우가 문제를 해결하면 글을 완성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계획하기, 그리고 내용 마련하기,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표현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독자 수준과 흥미에 알맞은 표현, 그리고 글을 실을 매체도 고려해서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글을 쓰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며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써봅시다. 글쓰기 계획을 세워봅시다. 자, 계획에서는 항상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 이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아랫부분들은 이제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예, 쭉 건너갈게요.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우리가 챙겨가야 되고 바로 이제 고쳐 쓰는 과정입니다. 글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나 문단은 없는가?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어법에 어긋난 표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가면서 고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글을 구성하였는가?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글을 구성하였는가? 글씨를 매체 특성을 고려했는가? 독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글을 썼는가? 그리고 어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평가 항목 보니까 이 네 가지는 뭡니까? 이건 이제 계획하기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획할 때 주제, 목적, 매체, 독자를 고려를 했습니다. 바로 그게 평가 항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거니까 끝에 어법에 맞는 표현이 있는지, 맞게 사용했는지 이걸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패스하겠습니다. 소단원 이 부분도 패스할까요? 네. 자서전 쓰기 모둠 활동이니까 패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단원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단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와 쓰기 부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읽어보기가 있네요. 네,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라고 묻기, 답을 찾기, 평가하기. 자, 갈래는 설명문이고 제재는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주제, 글을 읽을 때 왜라고 묻고 답하며 답을 평가해보면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특징, 글쓴이가 생각하는 깊이 있는 책 읽기의 단계를 소재 목표로 제시하고 흥부전을 예를 들어 설명하여 독자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책 읽는 방법, 중간 1, 왜라고 질문하기, 중간 2, 질문에 답을 찾아 적기, 중간 3, 답을 평가하기, 끝부분 제대로 책 읽기를 권유함. 설명문이에요. 자, 여러분, 흥부전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역시 이제 문답법. 가난한데 자식은 많은 흥부, 부자지만 못된 놀부가 떠오르지요. 밥주걱으로 얻어맞은 흥부, 다리에 다친 제비도 빠뜨릴 수 없고요. 제비 다리를 고쳐주었더니 보답으로 제비가 박씨를 몰아다 주었고 박에서 나온 금은보와 덕에 흥부는 부자가 되었지만 놀부는 욕심을 부리다 쫄딱 망한다는 줄거리였지요. 책을 읽으면 줄거리가 생각나고 이런저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책 읽기를 끝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을 알고 줄거리를 파악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하지만 기껏 시간을 들여서 책을 읽었는데 그 정도에서 멈춰버리면 좀 아깝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안 읽은 사람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좀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 중간 1, 왜라고 묻는다. 그럼 제대로 된 읽기, 깊이 있는 읽기를 하기 위한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역시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그것은 왜라고 묻는 것입니다. 흥부전에는 왜라고 물을 수 있는 대목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왜 놀부는 흥부를 집에서 내쫓았을까? 왜 흥부는 가난한데도 자식을 20명이나 낳았을까? 왜 제비가 놀부에게 물어다 준 박씨는 흥부의 것과 달랐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왜라고 물을 수 있으려면 책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줄거리는 물론이지요. 전체 이야기에서 어떤 사건이 중요한지도 알아야 하지요. 자, 그래서 왜를 물어보려면 책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흥부전을 읽더라도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구나 하고 넘어가면 마음속에 왜라는 질문이 떠오를 리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부러 왜라고 묻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질문은 저절로 샘솟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읽고 난 뒤에 반드시 마음속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책 전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점차 깨닫게 됩니다. 자, 답을 찾아 적는다. 그럼 흥부전을 읽고 떠오른 질문 중 하나를 골라봅시다. 왜 놀부는 흥부를 집에서 내쫓았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해볼까요? 자,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죠. 왜 놀부는 동생을 내쫓았을까요? 기억이 나나요? 놀부가 평소에 욕심이 많아 그랬다고 답할 수 있겠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그랬다는 답도 나올 수 있고요. 이 답들의 공통점은 놀부가 욕심이 많고 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흥부전을 다시 읽어보면 다른 이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을 살펴보면 단순히 놀부가 욕심이 많다거나 성격이 못됐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가지고 있는 흥부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놀부 입장에서 흥부를 내쫓은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놀고 먹는 사람은 돌봐줄 필요가 없다. 지금의 재산은 모두 내가 노력해서 모은 것이니 더는 흥분의 식구들을 도와줄 수 없다. 어렸을 때 부모한테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 동생인 흥부만 귀여움을 받았고 나는 일만 했다. 자, 요거는 놀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이유들은 제가 읽은 흥부전에 나오는 놀부 대사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어때요? 놀부의 말이 전부 믿을 만한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들만 봐도 욕심 많고 심술궂으며 억지만 부리는 놀부란 이미지가 많이 사라지지 않나요? 책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정리했을 뿐이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요약도 처음에는 연습이 필요하지요. 이제 우리가 찾아낸 답을 토대로 하여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다를 구성하면 둘째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답을 찾는 거. 특별한 내용을 덧붙일 필요는 없고 질문에 대한 답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자, 왜 놀부는 흥부를 집에서 내쫓았을까? 1. 놀고 먹는 사람은 돌봐줄 필요가 없다. 2. 지금의 재산은 모두 놀부가 스스로 노력해서 모은 것이니 더는 흥분의 식구들을 도와줄 수 없다. 3. 어렸을 때 부모한테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 동생인 흥부만 귀여움을 받았고 놀부는 일만 했다. 4. 그래서 놀부는 흥부를 내쫓았다. 자, 중간 3. 답을 평가한다. 책 읽기 셋째 단계에서는 앞서 정리한 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놀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흥부를 내쫓았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과연 말이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놀부가 앞서 제시한 이유 때문에 동생을 내쫓는 것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동생이니까 집에 있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재산을 모으는 데 도움을 준 바가 없다 해도 동생을 내쫓는 것은 옳지 않다. 형제는 남과 달라서 이해관계를 따진 사이가 아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놀부가 차별받았다고 하는데 차별은 부모가 한 것이니까 동생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그 분풀이를 동생이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놀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렇다면 둘 중 어느 쪽이 정당할까요?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선뜻 이쪽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놀부가 심술궂고 욕심이 많아서 동생을 내쫓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놀부가 그렇게 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과연 그 이유가 합당한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판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자기 나름대로 어느 쪽이 더 정당한지 고민해 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어쨌든 이런 고민은 질문을 던진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결론은 보류해둔 상태지만 이것이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제대로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 또 왜라고 질문하기, 그리고 답 찾기, 그 다음에 답 평가하기. 이런 과정을 거치면 책을 읽는다는 것이 단순한 줄거리를 파악하고 주인공의 이름을 외우는 데서 끝나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고 그 답을 다시 평가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끝부분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제대로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 말했지만 책 읽기가 재미있겠다고 흥미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일이 많아졌다고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역시 책 읽기는 어려워 하고 포기하지는 않겠지요. 영화나 텔레비전, 게임과는 다르지만 책 역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원 교과서 읽기를 마치도록 합니다.